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12월 23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윤석열이 영원히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윤석열에 대한 구속신문이 열립니다.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한 죄에 대한 것인데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석열은 이제 거의 탈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은 구속이 연장되고 또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할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면 윤석열이 풀려날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세상 천지 반역 수괴가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조이대의 졸개, 지기현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재판이 끝나도 조이대 일당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는 자연산 대방어에 아주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꼭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드셔보신 분 중에도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는 대방어회로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 정어리모래에서 준비한 대방어회는 3박자를 다 갖춘 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어회 드실 때 이거 자연산이냐, 10kg 이상 되는 대방어냐, 그리고 바로 잡은 거냐 이건데요. 정어리모래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생생하게 이렇게 고른 거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확실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찍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크죠. 저게 이제 10kg 이상 되는 대방어인데요. 아주 위생적으로 저렇게 손질을 하는 모습. 해썹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도 해썹 물어보시던데, 예, 정말 저렇게 싱싱하게 손질을 해서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리뷰도 아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정어리에서 올해 첫 출하 방어회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많이 파세요. 맛있어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리뷰 보내주시고요. 별 5개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어리몰 자연산 대방어회 함께 제주 산지 직송 조생귤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다 드시고 일거울로 입가심하시면 풍성하고 행복한 식탁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제일 드시기 좋고 맛있는 로얄과 크기로만 선별해서 5kg 한 박스 1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로도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몇몇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혜윤님,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친구분 베르사유의 장마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정어리원 애청자님들도 위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머니 잘 모시고 오늘 댓글창에 들어오셨습니다. 슈퍼챗을 보내셨네요.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 앵커님과 정어리원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김혜윤님. 바다향기님 지난번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바다향기님의
바다향기님과 함께 일하시는 한월다래님 그리고 따님 향기딸님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다향기님이 일반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아직이라서 따님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데 몸이 아직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셔서 댓글은 못 쓰시고 시청만 하실 텐데 안부를 전해주면 보시기는 할 겁니다. 향기딸님 안녕하세요. 바다향기딸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향기딸로 바꾸라고 하셔서 향기딸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열정이 대단하세요. 모든 분들 걱정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 꼭 챙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백운계 정치 1번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제대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참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되는데요.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강수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사실 강수영 변호사님 오신 날은 막 제가 더 힘차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런 무거운 소식을 전하느라고. 네.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죠.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가 12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첫 방송을 시작한 2년 전에 우리가 마포에 이렇게 스튜디오 빌려서 할 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산타 모자도 쓰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전혜연 원장님 방송 출연하셨는데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그때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산타크로스 패널들께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지 먼저 전혜연 산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 대통령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와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았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을 하고 많은 방송 패널들과 많은 원로들이 얘기를 했지만 안 바뀌시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이 좀 늦게 도착하기는 했지만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역설적으로 불법 개업이라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타크로스 국민들이시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대통령,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인터뷰한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청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귤을 사서 까먹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단 한 사람을 찾아간다면 누굴 찾아가고 싶냐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삶의 어떤 순간에서 삶을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때의 정어리 TV도 참 좋았어요. 사실은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서슬이 퍼렇고 여전히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어리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상황은 정어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크리스마스라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새롭네요. 그리고 선물을 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혹시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다면 뭘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소망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정선에 계신데 제가
내란이 일어난 그날 정선에 갔다가 옷을 입은 채로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엄마가 막 우셨거든요. 가면 죽는 거 아니냐. 텔레비전으로 국회 본회의장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셔서 그리고 사실은 정치에 뛰어든 순간부터 항상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 제사도 잘 못 가고 엄마가 편찮으실 때 병원에 입원해서도 못 갔고 팔순잔치도 못 갔고 항상 집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부디 정선에 계신 우리 엄마 박영순 여사님이 더 건강해지셨길 세면적으로 빌어봅니다. 박영순 여사님 건강 산타 할아버지께 죄송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뭐 거창한 걸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산타 할아버지 계시면 전 그 선물 받고 좋아요. 싶습니다. 좋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받고 싶은 선물은 뭡니까? 저는 뭐 받기보다요 좀 지구 밖으로 보내고 싶은 선물이 있거든요. 예, 지구 밖으로 좀 멀리 제 시야에서 영원히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서 사라지게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부부인데 둘이에요? 예, 부부 둘이 지구 밖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알겠는데 또 한 사람은 여성입니까? 아 그렇죠. 부부니까. 예. 세트군요. 세트.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아니, 저는 억울합니다. 전 네. 새해 소망으로 예. 윤석열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얘기하시니까 좀 다 크신 분이 크리스마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선의 어머님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향이 거의 비슷해요. 강원도죠.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머님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좀 자주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시고. 네. 괜히 물어봤어.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향기님께서 따님을 통해서 안부 전해주셨네요. 바다의 향기입니다. 딸의 도움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꼭 힘내서 다시 활기 있는 댓글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바다향기님 힘내셔가지고 또 다시 저 놀려 먹으셔야죠. 이분 댓글에서 저를 엄청 놀리세요. 아주 유머가 넘치시는 분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소식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장동혁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30분 뒤면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되면. 그런데 장동혁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록에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기록은 깨졌어요. 그전 기록이 17시간인가 됐는데 이미 이제 24시간을 향해서 가는데 일단 지금 24시간을 채우겠다는 그런 기세지요. 현장 화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국회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군요.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사람 이름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전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처분적 법률이 일반 추상적 법률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쪽에다가 좀 여전히 몰아서 넣어주고 수정안을 보더라도 왼쪽으로 몰아 넣어주실래요? 처분적 법률입니다. 예. 두 번째, 법령에서 지금 장동혁이 24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전담재판부라는 자, 김성환 말을 평론가님 저런 삭제했습니다. 경우에 24시간 동안 계속 그 지금 이름에 서서 하는 거죠? 네네. 화장실 같은 데 갈 수 있나요? 예전에는 전담재판부는 갔다 온 걸 제가 법률상 들었던 기억이 좀 특별재판부입니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실 우리 가지 헌법은 않고 계속 아마 하고. 군사법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도중에. 네, 그런 경우가 그 전에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고 네, 하고 맞아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화장실 다녀오는 것 정도는 허용하고 그렇게 그럼 하나 보죠? 예전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길게 할 때 화장실 보내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중간에 갔다고 하는 소식은 없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되겠죠. 뭐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는 대단한 건데 저걸 보면서 저런 각오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뭐 저기에다 대고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저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송은석이처럼 저렇게 24시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너무 쓸데없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 전혀 의지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는 뭐 그냥 시간 끌기가 돼버렸는데 이 필리버스터의 원조는 그리고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어요. 1964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자유민주당의 김준현 의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이 5시간 19분이거든요. 5시간 19분 동안 원고 하나도 없이 그리고 주제에서 한 발짝도 비켜남이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이 체포 동의안의 부당성을 김대중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그때부터 박정희가 김대중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 끌고 이번에도 지금 24시간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책을 5권인가 들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고 뭐 그랬을 거예요. 뭐 거기 뭐 책 읽어주러 올라왔다. 이거 필리버스터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경원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고 마이크도 막 채우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다 자리를 떠버려. 그래서 지금 새로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당의 의원이 저렇게 지금 딴에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들어줘야죠. 그리고 정말 나쁜 자 주호영. 지금요 국회의장석에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국회의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만약에 의장이 또 오래되거나 뭐 바꾸면은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민주당 몫에 이하경 부의장이 있고 국힘당 몫에 주호영 부의장이 있어요. 그러면 바꿔가면서 해야죠. 지금 저렇게 24시간 하는데. 근데 주호영이 나는 안 해 하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쁜 자죠. 이런 폐해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24시간 만에 이제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빨리 그것도 좀 바꿔서 저렇게 쓸데없는 걸로 의사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24시간 도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고 뭐 당무 게시판, 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상 속에 있는데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세력에게는 너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너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을 당하고 있고 한편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되는데 너 비대위 전환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 위주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를 생각했을 텐데 필리버스터를 활용해가지고 신기록을 세웠다. 24시간 꽉 채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장동혁이 다시 봤네. 대단하네. 네,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뭐 당명을 바꾼다는 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조합해 보니까 당명하고 필리버스터 조합해 보니 좀 있으면 단식 투쟁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비대위 전환이 아닌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이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겠죠. 네네. 뭐 자기가 그냥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겠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시간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 하루 꼬박 새는 거 밤새워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지를 당대표가 보여줄 것이냐. 필리버스터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이 법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왜 법이 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얘기한 걸 보면 그래요. 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철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든다거나 또 이 헌법재판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그건 정치적 판단이다. 그 사법적 판단은 따로 있다. 내란 여부는 그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앞에 앉아있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은 딱 조를 짠 사람들만 약속 대련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모양이에요.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저렇게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니 나라도 가가지고 앉아있어야지. 그럼 가가지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거나 가급적이면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지켜봐줘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예의상으로도 맞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는 행동일 텐데 딱 조짠 사람들만 20명씩 돌아가면서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모양새가 우습고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만큼 공지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중진들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내몰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지로 점점 몰리니까 당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의사 방해를 통해서 시간 끌기도 있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서서 버티는가. 그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로 이렇게라도 해야 대표직 지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나 계속 대표 시켜줘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려면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줄 때 야당이 힘을 얻고 국민들이 그래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과 그리고 집권 세력과 싸워야지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니까 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벤트로 정치적 무능이 가려지진 않는다라는 거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갑자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하지 않나? 장동혁 대표는 책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거 국민들 보기에 죄송한데 좀 썩소라고 하죠. 잘못하면 국회가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일단 내란 수계와 단절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 과정을 빼놓고 이벤트를 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더 이상 오히려 국민들이 짜증만 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려고 책 5권을 들고 연단에 섰다고 그래요.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지블렛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이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거랑 자유헌정론 하이에크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헌법화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읽거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만약에 진작에 읽었다면 그리고 그 책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라든가 민주주의 같이 뭐 본인들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거에 맞는 책을 그냥 제목 뽑기를 한 건 느낌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주목하는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에요. 그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자기 애독서라고 자랑했던 책이거든요. 그 책도 읽었을까요? 자기 읽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만 그 책 한 권 앞부분 좀 봐온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애독서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가져온 책만 봐도 윤석열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쪽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굉장히 보이는 거고. 근데 책 내용을 보면은 가령 헌법학 성남인 교수의 헌법학 이 책을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초도 없는 정당이고 내란이 왜 내란이며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헌법학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정말 읽었다면은
지금 같은 행보를 할 수 없는 책이고 자성의 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는 메시지는 다시 올 연초로 돌아가 있어요. 그 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방향을 바꾸는 듯이 이상한 메시지를 내다가 금방 또 바뀌어요. 또 옛날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을 대표로 내세워줬던 세력들의 여론 동향을 계속 살피면서 내가 살 길 어딘가, 오로지 나만, 나의 정당, 뭐 보수의 가치재건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서 결국엔 당의 선거마저도 뭐 승패 필요 없다. TK에서만 이긴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 기득권만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그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윤석열이 집권할 때 무슨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20몇 번씩 외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놓고 계엄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존 스튜어트 미래 책 안에도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때 표현의 자유를 제일 많이 위축시켰잖아요. 거꾸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밀턴 프리드먼 얘기하고 프리드 하이에크 얘기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국가가 개입할 가급적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무한의 자유를 주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때 뻑하면은 가가지고 막 발목 비틀어가지고 은행권들 그다음에 기업들 발목 비트는 거 아주 상시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집권을 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윤석열이 탄핵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으로 모셔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책을 갖고 나와가지고 주장을 해요. 근데 좀 너무 필리버스터 때 한동훈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 정부 탄생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거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짜잘하다고. 네, 너무 짜잘하다고. 지금 아마 그 한동훈 당내 게시판 사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뭐 토크 콘서트 하면서 정치적 재개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치한 연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책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이거는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입틀막하고 이 책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했던 행태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쪽으로는 윤석열 뒷사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책 들고 쇼하는 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거잖아요. 필로폰네소스 전쟁상가 유럽에 갈 때 빨간 책 들고 나와가지고 이벤트 하던데. 한동훈? 예. 저거요? 아니 그 책 들고 쇼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원조죠, 원조. 네? 저 책에 이 담겼던 내용처럼 정말 전사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결연한 의지를 윤석열에 맞서가지고 보여줘야지 책하고 이벤트 한다고 뭐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과 결연히 맞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유치한 이벤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 다음에 쓴 책이에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예요. 지금 국민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사람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개나 소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장동혁 니맨키로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희준이님, 윤석열한테 읽어줘라. DFGCVBTY. 이거 핸들 참 복잡하시죠?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내 계정에 들어가면 그 이름 바꾸는 게 있고 또 핸들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 핸들명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DFG 어떻게 되시는 분? 저 옆에 한두 잔이 풀어놔요. 한두 잔이 아세요? 알고 샤우팅 있습니다. 하시는. 예. 샤우팅하고 노래도 하고. 예. 우리 슈일번지에 한번 나왔었죠. 출연하셨는데 이분이 장동혁이가 얼마 전에 거리에서 발언하는데 계속 야, 집 6채, 나 한 채만 주라. 막. 그러던데. 예. 한두 잔이 투입이 시급해 보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밤새 그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무위원석에서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인증샷도 이렇게 띄웠던데 참. 정성호 장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8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정 장관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의원실 의장도 고생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 노인학대 아니냐고. 노인학대 진짜. 예.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가 될 텐데 오늘 김병주 의원이 2부에 주블리의 손자병법 출연이잖아요. 11시 40분에 강제 종료하는 표결에 참여하고 오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12월 23일 이제 구속영장 신문이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적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특검 쪽에서 청구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예.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서 증거인멸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윤석열 측에서는 나 재판 잘 출석하고 있는데 왜 구속시키냐. 이미 뭐 증거는 다 수집돼 있고 뭐 무슨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의 윤석열 태도를 보면 법원이 받아들이기에 풀어줘도 별 이상이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저 나가가지고 증인들 또 압박해서 지금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가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은 후자예요. 지금까지 재판 태도를 보면은 변호사를 패싱하고 본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는 장면들이 가끔씩 보여요. 고비고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 호칭 자체가 거의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서 그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아직 지배자로서의 인식 구조를 바꾸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 풀어놓으면은 재판에 출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 진행 불가능하고요. 진술은 다 오염될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특검도 위축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다양한 법조 라인을 통해가지고 인명을 통해서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둬놓고 재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의 법관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법 논리만 따져도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오늘 재판부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래서 기대를 뭐 기대보다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풀어줍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이대 나라. 그러니까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켜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내란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 군사기 침투시켜가지고 사실상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 돌발 시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면 도대체 어떤 죄의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징병제예요. 군대 보낸 부모들의 심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진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군대 보내도 되는가?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보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윤석열 뭐 최근에까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구속을 함으로써 윤석열을 비롯한 다양한 뭐 참고인이라든가 증인들에게도 분명히 주는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됐고 되어야 할 것이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가 될 건데요.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죠. 1월 18일 날, 내년 1월 18일 날 이제 윤석열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사실은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직위원이 계속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재판을 도대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1심 선고에서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그 재판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구속기한이 끝나버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 짓을 직위원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첫 번째 뭐 장치는 아니고 절차가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 1월 16일 날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죄에 대한 재판 선고 날짜가 1월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이때 실형 선고가 되면 풀려나 이제 실형을 사는 거니까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오고 그대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사형 선고되면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월 16일 이전에 일단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한 6개월이니까 오늘 발부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 끝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했던 게 이제 1월 16일 날 예정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선고의 전제가 증인 신문이 다 맞춰져 가지고 결심이 돼야 되는데 그놈 증인이 안 나와요, 지금. 이상민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대만 부장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음 때 결심할 테니까 그때 증인 신문 하면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에 대해서 막 윤석열이 막 예. 뒤통수 쳤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날도 이상민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안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상민이 진술했던 것을 증거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연작전 벌이면 또 1월 16일 날 혹시 선고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또 염려를 했는데 오늘 뭐 하여튼 영장이 오늘 새벽에 하여튼 오늘 밤 늦은 밤에 발부만 된다면 그런 변수는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변수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새벽 늦게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즉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신문이니까. 예, 예, 신문이니까. 또 네. 판단을 하겠죠. 판단해서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그 원래는 예전에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구속영장 심사하듯이 뭐 새벽에 뭐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낮에 그냥 재판부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알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이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나 생각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짜놓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다 이제 그르친 거죠. 사실 조이대, 직위원 이런 자들하고 분명히 내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란이 실패했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것까지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내란이 실패했듯이 지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생각을 해도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윤석열 생각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말도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자신은 막 엄청나게 말렸다는 거죠.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아니 나는 이제 결심이 섰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단 들어볼까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준무 사장이 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렸을까 싶기도 하고 말리려면 그렇게 말려야 됩니까? 그야말로 바짓가랑이 잡고 말렸어야 되고 저는 저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정진석이 어떤 자입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정진석이 누굽니까? 국회 부의장을 했던 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했던 자가 국회를 무시하라고 대통령을 꼬드겼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가 말렸다고 믿어지십니까? 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저게 진정성 있는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말렸다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을 끌어안고 끌어내려서라도 계엄 선포를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국민 기자회견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 포고령 할 때도 포고령 선포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얘기하면 저 말의 진정성을 믿겠지만 저는 뭐 믿지 않고요.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했던 행태를 봐도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 있는 증거 싹 없앴다 그러잖아요. 디가우징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전부 증거인멸을 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리고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때도 역시 비서실장이 사실상 허락을 하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못 막는 상황이 왔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범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범인데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막았어 라고 지금 마치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입으로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국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에 대한 역할은 대통령에게 인지를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서 국민 여론이 그때 한번 보수 언론 보십시오.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데도 정진석 실장은 내가 국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뻔뻔하게 합니까? 또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육성 녹음, 공청과 관련된 육성 녹음 공개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보호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건희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못했던 비서실장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 장관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료 출신들은 뭐 김건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서실장이라면 김건희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말씀해 주셨 지금 계엄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말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시민들은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겠다고 그날 밤에 뛰쳐나왔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위임을 시켜놨어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일하라고 일꾼들에게 맡겨놨는데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손수 장갑차를 손으로 막고 앉았어요. 근데 비서실장도 힘이 있잖아요. 법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법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다 아는 사이잖아요. 연락 다 되잖아요. 빨리 국회에 와서 계엄 풀어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서 손으로 막았다고 장갑차를. 근데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교훈 말 한마디 했다가 깨갱 대통령 나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나서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말이라고 합니까?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정진석이 말을 믿지도 않지만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들은 막 살 국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가까이 있던 측근들조차도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 저것은 내란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보수형님 TV님, 국민 80%는 정진석 말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볼펜 한 자루까지 치운 자입니다. 정진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면서 컴퓨터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떠났던지 아닙니까? 저는 정진석이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왜 이하상 이자는 감치 처분이 내려졌는데 들어가지 않는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했던 자 왜 이자는 그냥 있는가? 막 정진석이 이런 건 도대체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뭐 산적해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먼저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의외로 지금 옛날 언론 지형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은 계속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있지 않아 이걸 절대로. 언론에서 뺀다고 해서 의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관료에 계신 분들이든 뭐 사법당국이든 행정당국이든 과거의 환경을 기억해가지고 일단 지금 급한 불부터 끄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스리슬쩍 잊어버리게 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계엄 소식 듣고 참 실망을 크게 했다라고 하던데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실장은 정말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더군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때 그만뒀어야지요. 그걸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자도 뭐 그렇게 떳떳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뭐 3월 말 지난해
예.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예.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치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그 옛날에 영화 있었죠. 놈놈놈 시리즈.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아주 나쁜 놈, 적당히 나쁜 놈, 아주 비겁한 놈, 적당히 비겁한 놈 이렇게밖에 분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국방부 장관일 때 그때 군 인사가 어떻게 났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김용현이 인사를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허수아비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김용현이 인사를 그런 식으로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엄 내란의 모의가 가능한 그런 사령관들을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술을 아무리 먹었든 안 먹었든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진짜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를 안보실장으로 쫓아낼 때도 아 이거는 김용현하고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는 나름의 저항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고 갑자기 실제로 계엄하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무슨 국민들한테 놀라셨죠? 윤석열이 얘기하는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당 지도부 모아놓고 계엄하겠다는 얘기 하기 시작한 거 다음부터 수시로 툭하면 비상계엄 자기가 비상대권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식의 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노회한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 미리 흘려줄 수 있잖아요. 국민의 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면 언론에라도 흘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의 폭주를 옆에서 보좌해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거다. 전 나중에 2차 특검으로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직권 남용이든 직무유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상한 놈 얘기가 나와서 이상한 거 하나 좀 보고 갑시다. 김은국이라고 가수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근데 뭐 어제 이제 뭐 나는 정치 이제 안 할 거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연락하지 마라 뭐 이렇게 자기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정치 잘 모릅니다. 뭐 도와달라고 해서 지지하고 가다 보고 하다 보니까 정치색이 이제 너무 강해졌는데 내년에 2026년 선거 있는데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제가 살면서 처음입니다. 왜 추락을 했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데 저게 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지지하는 행동만 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해서 김은국이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김은국 씨가 예를 들어 이제 뭐 과거 대선에 나는 보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체포 저지 방해하는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즉 내란이 터진 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대선 주자일 때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손으로 탱크를 맞고 자다가 죽을 각오로 놀라가서 그런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그런 윤석열의 체포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아요. 본인이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대중문화예술가로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전 어제 제가 사실 방송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내란나비, 계엄나비라고 부르는 거 되게 마음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고 나는 잘 몰랐다라고 변명만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변명 나비로 불리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은국 씨가 보수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요. 뭐 누구나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김은국 씨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해병대라는 걸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했죠. 그렇죠. 해병대 401기였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 얘기 나올 때 그때 해병대 내부에 가짜 해병도 있고 좌파 해병이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반대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해병대에서 사실 축출당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생에서 제일 큰 오점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탄핵에 반대했는데요. 해병대들조차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사람이 돼버리니 이런 사람한테 누가 행사 주겠습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도 환영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난 정치 떠날 거야. 환멸을 느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제발 좀 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비루한 사람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요. 저분이 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해서 정몽준 옆에 붙어가지고 예. 정치 기웃거리면서 자기도 공천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한 번도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천도 못 받았는데 막 기자회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나 이번 선거 출마 안 하겠다. 공천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희화되면서도 소비되면서까지도 내란 이후에서도 계속 그렇게 집회나가고 했던 것도 저는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언젠가는 한 자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내가 무슨 자리를 받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가능성이 끊겼다. 그리고 내가 기대해야 할 세력들이 무너졌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와서 뭐 무슨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것도 비겁한 이야기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합리화죠. 내가 감을 따먹고 싶었는데 감이 안 내려오니까 저 감 다 썩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욕해버리는 딱 그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신조님, 와, 김은국이 이제 김망국이 되셨네요. 아이오유님, 숭하다, 내란나비. 매일 새롭게님, 연락하라는 뜻? 글쎄, 그렇게도 들리네요. 연락 주라고 나 먹고 살 거 없다고. 저러면 안 되죠. 김은국 씨는 처음 출발을 잘못했더라도 중간에 돌아와야 할 시기를 놓쳤고 더 잘못 갔으며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린 자지요. 저런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후회하고 한탄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반성이나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한 놈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국힘당하고 개혁신당 이걸로 조금 재미를 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속 특검하자. 이건 꽃놀이패야.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안 받을 거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뭐야 왜 민주당은 안 받아.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갖고 놀기 좋지 이랬는데 갑자기 그래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옛날 개콘의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을 당황하셨는데요? 고객님. 완전히 그 생각 났는데. 그러니까요. 당황한 것 같지 않아요? 당황했죠. 좀 우리가 이번에 혹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이면은 이걸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제2종합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명분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특검도 정치특검이라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의 꽃놀이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은. 그리고 더군다나 연루됐다고 하는 정치인 숫자가요, 민주당이 몇 배예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세 발의 피예요. 지금 이름 불러도 지금 그 대선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만나가지고 쪼개기 후원 줬다고 하는 사람들 현직 의원들 이름을 줄줄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원래 대선 직전에 각 지구에서 2억 얼마 뿌릴 때 그때 후원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한 5명 정도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검이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수사를.
근데 국민의힘이 자 특검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 중에 지금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기소될 만한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자기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기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안 시켜주고 통일교 특검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다가 한마디로 발목 잡기를 하다가 그냥 멱살이 딱 잡힌 모양새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수사와 법원 판결과 이런 걸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면 승부 기질이 강합니다. 밝힐 거 다 밝히자. 그리고 그만큼 책임지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이 낸 거 보면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털고 가야 된다는 문제라는 정면 승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를 정치적 꼼수로 부리다가 정말 정수에 딱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가리지 말고 다 털고 가자.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어겼으면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는 또 민주당 지지층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소식 듣고 뭐 저기 하는데 국힘의원들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허걱.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얘기했다는 이야기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걸었던 잠깐만요, 대표님. 저 표정 보면 완전 뜨악이죠.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인지 부조화에 빠진 표정이거든요, 저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건데, 제가 어제 여러 이제 언론 쪽 관계자분들하고, 평론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 인지 부조화 상황에서 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특검을 받았을까? 자기들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또 흠집내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기회에 이 통일교 특검을 활용해가지고 친문 세력을 드러내려고 한다. 2018년, 19년, 20년 요때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싹 요 특검을 이용해가지고 친문 세력을 다 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받은 거야. 라고 이 진정성을 폄하하더라고. 내가 정말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경기도지사 때부터 신천지 막 때려 부수는 거 봐요. 이 사이비 종교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철학을 보여왔고, 그 다음에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수사하자라는 그 진정성을 갖다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또 자기네들, 그러니까 똥 묻은 사람은 똥만 보이는 거죠. 야, 요거 가지고 친문 없앤데, 아니 지금 정치 지형이 무슨 친문 세력이라는 세력이 비호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력에 의해서 막 방해를 받는다거나 걸리적거린다든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무슨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라도 뭐 물리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요, 평론가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 뭐 고민을 하시더라고. 고민할 게 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장동혁 잠깐만요. 광수형 변호사님 목소리로 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해주라는 글이 계속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희 동네 말로 고객님 막 당황하셨어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저렇게 상상력을 발동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하고 명청대전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그랬고요. 애초부터 사실 저런 식으로 막 계속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뭐가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딱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몰라서 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저렇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장관도 혐의 입증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도 안 받았을 가능성,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도 전 섰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친문계에 이름이 몇 명 거론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프로치한 거고
연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거고 거기 구체적인 뭐 혐의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건 2022년 대선 직전에 움직였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털어봐야 우리가 조금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질질 끌어봐야 민주당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쪽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 쪽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 뭐 다 같이 수사해라 뭐 이런 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판 4판 심정이에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표정을 나경원 의원도 지었을지가 마찬가지. 안 잡혔어요. 아까 그 논리대로라면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버리기 위해서 그럼 특검을 추진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권성동을 버리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고 지금 뭐 이름 어린애 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일부까지 지금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있고 온갖 의원들 이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꼼수를 쓰다가 정수에 딱 맞은 꼴인데 정말 저는 발목 잡기 어설프게 하다간 진짜 멱살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 허걱 기겁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나경원은 왜 갔냐 만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죠? 네. 그게 본질이 아니래요, 계속. 관계 본질이 아니래요. 아, 그러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 같아요. 관계 뭐 죄야? 돈 받아야 죄지. 나는 돈 안 받았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든지. 그러게요. 그럼 갔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싸움에 빨려 들어가면은 나한테 굉장히 서울시장 출마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검 하잖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 제가 볼 때 소환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서울시장 출마하려면 드럼통 큰 거 필요할 텐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제일 유력한 또 다른 주자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나경원 의원까지 특검 조사 받겠다고 불려다니고 하면 참 서울시장 구도 잘 나오겠다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본질 천정군 관계 본질이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본인이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 본질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가 성찰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특검 양쪽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특검을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일단 양쪽의 안을 하나씩 각자 내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하죠. 네네.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황인데요. 가장 큰 차이가 날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우리의 호프 영웅 조이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3자 추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최혜병 특검 때 혹시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몫을 논의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제3자 추천이었거든요. 예. 그럴 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그러면 특검이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검이 기소를 한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제3자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추천한 전례가 한 번인가 2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는 딱 한 사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례도 한 사례인가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추천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 대한변협이나 이런 것 쪽에서 추천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힘들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굳이 민주당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대법원장 추천은 좀 받기 어렵다고 보고요. 제3자 추천으로 대한변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가면 민주당이 저는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각자 통일국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발언 들어봤는데 저는 김은혜가 나와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바이든 날리면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특검안이 마련될 텐데 저는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국힘이 과연 최종적으로 특검 표결에 참여는 할까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트집 잡으면서 시비가 거꾸로. 저거 연내 안 될 것 같은 게요. 국민의힘은 자꾸 2018년, 19년, 20년 요때만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거는 2022년 대선 개입이거든요. 근데 그쪽 건 또 빼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특검의 대상 자체가 협의가 안 되면은 연내 처리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힘싸움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손해거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저렇게 쇼만 해놓고 막 이렇게 우리가 특검하자라 그러는데 내로남불한다 상대방한테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쓱 도망가는 그런 전략 구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태균 얘기하셨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 재판 첫 그 열리는 날인데 오늘 이제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출석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안 나와도 그렇죠. 되는 거죠. 변호인이 가죠. 예, 네. 그렇지만 일단 지방선거 전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뭐 결론이 나온다면 출마나 할 수 있겠어요? 빠르면은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시작이 그렇죠. 됐으니까. 뭐 조희대가 천명했던 633 원칙 뭐 이건 뭐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자격의 논란이 있으면 빨리 결정되는 게 맞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 확정까지 받아야 공식적으로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되기 때문에 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뭐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어서. 법적으로 그렇지만 네. 너덜너덜해지면은 다른 후보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뭐 나경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박수 치겠죠. 예. 근데 이거 저는 똑같은 얘기 돌려주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출마한다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출마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면 어떡할 거냐고 얼마나 공격 많이 했어요. 오세훈 시장 기소해서 재판받아야 되거든요. 재판받으면서 서울시장 할 겁니까? 지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 리스트를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정이니까 수도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심도 아흘에 만에 2번 심리하고 바로 결정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나경원 다 문제가 있고 한동훈은 직접 출마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에 복귀를 했으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폭로전이라던가 그동안 숨겨졌던 게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나경원 관련된 거라든가 오세훈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폭로전이 가열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하는 표결 참여하고 오늘하고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정어리몰 광고 듣고 오늘 강수영 변호사님은 재판이 있어서 먼저 일어서시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 하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28일쯤 청와대에 들어와서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저 입주는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일단 어제부터 춘추관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됐고 이제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잘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3군데를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청와대, 그리고 이제 세종의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사당, 대통령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2030년에 거기 대통령실이 지어질 예정인데 지난번 행복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좀 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잠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12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청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30년의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은 네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자, 2030년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죠. 네네. 좀 땡기시죠. 그 말은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퇴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땡기면 그렇게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6월 초까지거든요. 2030년. 근데 만약에 5월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퇴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다만 6개월 이상이라도 좀 당겨서 2029년 정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감 욕심 때문에 내가 세종에서 퇴임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헌 조건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네, 그게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저도. 세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헌이 연계가 되는 생각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어느 시점이든 뭔가의 개헌의 보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우리가 이제 몇 달 겪어봤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개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임기 중에 반드시 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란 척결이 우선이니까 내란 정리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곧바로 개헌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행정수도론이 계속되었지만 그동안 완성이 못 됐는데 이 행정수도가 가는 의미는 국가균형 발전의 한 차원 새로운 시대로 열어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사당 작업과 함께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정책 공감 플랫폼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여의도 시대와 그리고 청와대 시대 그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되고 약간 밀실 행정이라던가 밀실 정치라는 시대를 완전히 넘어가서 시민과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플랫폼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에서의 행정수도 완성을 가는 길은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헌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개헌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지금 국가 상징구역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랑 대통령실이 완전히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짜 완전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군실이 아니고 네, 그래야지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수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수도 개념으로 아마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치 환경상 그러면 만약에 선거를 끼고 국민투표까지 한다고 하면 2028년 총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뭐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028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나 다름이 없게 되거든요. 29년쯤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수도권 그 집중화 1급 체제 해소하고 5급 3특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방분권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아예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하고 맞물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2028년도에 개헌과 총선을 같이 치르게 되면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개헌에 지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해서 그리고 중임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동시에 같이 집어넣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29년도에 세종 이전 완전히 끝내고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실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점점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전 충남도 지금 통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계룡대도 그쪽에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이 물론 이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도 행정 수도와 일반적인 가장 큰 브라질 수도가 리오데자네이루가 아닌 거 아시죠? 예. 브라질리아가. 브라질리아. 근데 훨씬 더 큰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제 부산으로 해수부 옮겨가는 이 작업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5극 3특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만 생각하면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는 데 있어서 꼭 이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그 국회의사당을 한 공간에서 있겠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들이 보행이 가능한 고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여의도와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분리되어 있고 소통이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것을 그냥 연결을 해서 늘 수시로 국회와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공간이 모든 것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공간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세종에서의 새로운 공간 재편은 단순히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국가는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수시로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돌아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가는 한 그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것 차차 구체화되면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서 이제 청와대에는 본관이 있고 여민관이라고 이제 백성과 더불어 한다 그런 의미에 있는 여민관이 있죠. 여기에 비서동이 있고 같이 참모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빈관이라고 손님 맞이하는 곳이 있고 춘추관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동안에 본관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면 여민관에 이렇게 항상 참모들하고 같이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따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용산에서는 한 건물에 기자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자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청와대 구조상 그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업무 보고하는 것처럼 행정을 투명하게 해버리면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이 당연히 옆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자를 만나야 뭔가 그 대통령실이 폐쇄적이지 않고 뭐 소통하는 공간이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기자들도 자주 만나야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게 동시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자들 입장에서 조금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떨어진 춘추관 쪽으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기자들을 취임 초기에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병주 의원께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오실 동안에 또 이렇게 시간을 때워주시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두 분은 김병주 의원님하고 고향이 같죠? 네. 강릉이시고 강릉. 네. 정선이고 강원도. 강릉여고를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네요. 영월. 네. 네. 강원도래요. 세 분 다. 막한 모였더라고요. 아니요. 사투리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사투리가 다 달라요. 강원도라고 해도 네. 강원도라고 해도 강릉 사투리 정선하고 영어라고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강릉하고 속초 고성하고 또 사투리가 다르고 춘천하고 또 다르고 다 말이 다릅니다. 강원도 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세종시에 업무를 하러 가면 농담으로 국장님들이 강원도 분들 오시면 이렇게 문을 열어놔라. 안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하는 거 억양이 세죠. 억양이 세는데 강원도 표현으로 마카라는 사투리는 많은 적이 있어요. 마카가 이제 모유. 그래서 마카 모이더래요. 이런 모두 다 모이자 이런 모인다. 뜻인데 예. 마카. 저희가 집회 앞두고도 마카 모이더래요. 윤석열은 몰아내더래요. 이건 정선 사투리래요. 영월 사투리는 좀 달라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표결하고 오신 거죠? 네, 표결했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한 다음에 네. 곧바로 이제 바로 법안 통과 통과됐습니까? 예, 아이고, 통과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네. 그 표결에는 국힘당 참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나가고. 그때는 거의 다 반대했죠. 네. 예. 네. 아, 참여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저 표결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빨리 오시려고.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 마음 졸이고 왜냐하면 이 방송하고 예. 늦을까봐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릴 것 같아서 예. 표결하자마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장동혁 24시간 걸으니까 네. 필리버스터 한 거네요. 네네. 길게도 했어요. 네. 알맹이가 그런데 가짜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에 올려온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안은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과거 올라왔던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24시간 한 내용은 실제 올라온 우리 민주당의 그 수정법이 아니고 과거 초기에 발의했던 법안 예. 갖고 반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가짜죠. 그러니까 기록에만 연연한 거죠. 어차피 뭐 할 말도 네.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네. 한 말도 반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다음 찬성 주자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하. 계속 듣는데 반복해서 레코드처럼 하니까 아까 하도 엉뚱한 얘기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 산타가 뭐 어떤 눈이 뭐 하고. 그러고 네. 보니까 김병주 의원님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들으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왜냐하면 대기자는 그 무슨 고생이야. 국회 의사당 거의 안에 있던가 그 부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예. 바로 가서 해야 이것이 산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장동혁 네. 의원이 뭐 김병주 의원이 왜 이렇게 와서 듣고 계시냐고 그래서 네. 저도 속으로 네. 뭐 들을 게 있다고 듣고 계셨을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자라서 24시간 들으니까 고장난 레코드에 그 얘기하고 가짜뉴스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예. 와, 열불나서 지금 제가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정어리 TV에 또 이 시간이 겹쳐요. 막 네, 네.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 어제 밤새셨겠는데? 밤새웠죠. 그리고 이야. 어제 방송 있던 것도 다 취소하고 떠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러면 사전에 24시간 하겠다고 하든지. 뭐 처음에 소문으로는 20시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설마 하겠냐 했는데 어제 저녁 11시쯤 눈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곧 끝나겠거니 했는데 계속 하고. 장동혁 원래 눈은 풀려 있어요. 네. 눈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이 풀려서 네. 이제 곧 그만두겠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휴식을 많이 했어요. 휴식할 수 있습니까? 휴식을 못하는데 화장실 이런 요새 가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화장실 가서 한 5분 있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잠깐 쉬고 2, 3분 최소 화장실 갔다가 조금 더 있다 들어오고 뭐 그 정도는 우원식 의장께서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저귀 차고 했죠. 네. 그런데 요새 김 의원님은 만약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은 몇 시간 하려고 그러셨어요? 저는 3시간 정도 쌈박하게 그냥 내란에 대한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원래 필리버스터는 반대에서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찬반 토론이 있어야지 반대 토론만 계속하고 끝낼 거냐고 원식 의장님하고 거기 또 항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또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필리버스터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해야 필리버스터지. 책 5권 들고 와가지고 책 쭉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신문 사설 잔뜩 가져다가 읽고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갖고 온 양이 적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이 왜 저렇게 길을 쓰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동혁 리더십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시간 때우기로 돌파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은 가짜가 많고 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10명 많을 그런가요? 때 20명, 10명 내외 정도만 앉아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당에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다면 반 이상은 채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순번을 정해서 대기하지만은 순번 아니더라도 대표가 하면은 최소한 아침 일찍이 와서 같이 또 동참해주고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현 주소를 알겠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를 필리버스터를 어떤 법안의 논쟁, 토론의 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장으로 이렇게 전략시켰던 것이죠. 60명 이상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필리버스터 종료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걸었으면은 그런 당에서 60명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몇 명 있지도 않고. 혼자 있어요, 혼자.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신종 필리버스터 갑질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법안은 해당 장관이 와서 있게 돼 있거든요.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정성호 장관 꼼짝 못하고. 예, 이거는 법사위 법무부과 관련된 법이니까 정성호 장관 와 있는데, 장관하고 차관을 교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여야 합의가 돼서 의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24시간 정성호 장관은 꼼짝 않고 앉아 있은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가면 또 국민의힘 앉아 있는 의원들이 막 뭐라 그래요. 자리 비운다고. 우원식 의장조차도 거기 주호영 부의장은 또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사이도 안 봐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하니까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도 시비를 걸어서 제가 호통을 쳤죠. 신종 갑질이다. 이거는 생리적인 작용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장동혁이가 화장실 갈 때는 또 소리를 쳐요. 30분 화장실 갈 시간 주자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답답해서, 아니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시비 걸더니 왜 그러느냐 하고 그러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아니 야박을 넣어놔서 조영 부의장은 그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자리를 지킬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랬군요. 네네. 그 인간이 못됐네요. 네. 자기 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이학영 부의장하고 우원식 의장이 무슨 죄입니까? 다른 꼬박 세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종 갑질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최소한 그 뭐 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은 차관하고 장관이 교대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는 교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24시간 꼬박하면은 오늘 장관은 하루 종일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업무 공백도 생기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좀 짚을 걸 짚어야 되겠는데. 네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좀 수정을 해서 함부로 못 걸게. 그나저나 오늘 이제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종결이 안 됐다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을 건데 요약을 한다면 주로 어떤 요지로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적인 명령이고 요구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내란이나 역적죄는 특별재판부가 늘 만들어졌죠. 특별수사단, 특별재판부. 그리고 재판장은 어떨 땐 용의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왕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3족을 멸할 정도로 아주 법정 최고형을 하기 때문에 내란과 이런 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특검을 할 때 특판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 발의할 때 그래도 사법부를 우리가 좀 믿었죠. 근데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조희 대법원장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서 내란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서 지금 전담 재판부가 설치법이 되면은 뭘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엄중한지 내란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발언 기회가 안 주어져서 제가 오후에 좀 제가 1인 시위 계속 하고 있잖아요. 1인 시위 하면서 올 발언 내용을 1인 시위 하면서 필리버스터 내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그냥 그 처음에 그 법안이 뭐 위헌성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손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시비가 걸리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제거한 겁니다. 어떻게 제거한 겁니까? 네,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면은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란 걸 하는데 판사회의 하면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판사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내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거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원은 판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의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때에 대한 검토는 사무분담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직급에 따라서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사무분담위원회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의결을 하고 최종 판사회의에서 결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전체적인 집단 지성을 믿는 거죠.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정하잖아요. 내란에 관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대 같은 경우 지가 내란에 몸통일 확률이 있으니까 한몸일 확률이 있으니까 직위원을 임명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원하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입김을 빼고 이제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믿어봐야 된다. 어차피 사실은 이걸 특검을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특검이라고 검사들의 사명감으로 이루어지듯이 어떤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도 결국은 판사들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 대표 배심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믿어보자라는 거죠.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같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예규는 자기들이 막 이렇게 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의미가 있고.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예규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결국 입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한 최종안은 대법원장이 입김을 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고법의 판사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단 법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위헌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네. 어저께 서울고법에서 총 법관 152명 중에 122명이 참석을 해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수용하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본회의 통과되면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예규에 대해서 절차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 시비는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법이 통과가 돼서 최종 결재가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예규를 좀 수정하고. 아니 뭐 예규 위에 있는 게 법안이니까 그 법안을 맞춰서 예규를 해야지. 법안을 뛰어넘는 예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일반법으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같은 걸 적용하는 거죠. 보편성을 가져야죠. 윤석열 이름을 그래서 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초기에 만들었던 건 윤석열 이번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다 보면 또 내란에 대한 원천적으로 발생했을 때 또 전담재판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또 내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속히 재판을 하고 전문성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조희대를 차단한 것,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조희대가 2월 달에까지 한다 그러면은 판사들 그 인사까지 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전담재판부가 만든다 해도 조희대 같이 멋대로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조희대의 입김이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차단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바라건대는요. 네. 이번에 내란이 이제 또 2차 특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꼭 조희대, 직위원, 수원 3인방 영장 전담 판사들 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심판을 해 주셔서. 당연하죠. 저는 절대 이자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해서도 안 되고 꼭 심판해야죠. 역사적인 심판, 법적 심판까지. 그래서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것도 조희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파기환송했던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법구태타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에 단죄를 해야만이 내란 척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란 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단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희대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죠. 가장 유력한 야당의 후보의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12.3 내란이 일어난 밤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심지어 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는데도 입장을 안 밝힌 게 조희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은 완전히 훼손돼서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그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또 성명서 반대 성명서 하나 못 내고 한 거 못 하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못 하고 그냥 서면으로 질의서로 받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저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한마디 말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이제 윤석열 그 이적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문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발부가 되면 또 6개월간 계속 이제 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 선고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평생 이제 못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되겠죠? 네, 거기는 뭐 근거들이 많고 증거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적대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서 평양까지 했던 전쟁 유발했던 이런 거는 레이더 자료들이 많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다시 구속 그것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최근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장성 8명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떤 내용의 징계입니까? 군인들은 두 가지를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형사죄 12.3 내란 관련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형사적인 재판도 받지만은 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예를 들어 보직 해임을 하고 파면을 한다든가 강등을 한다든가 이 조치가 징계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징계를 내란 관련자 핵심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법정 징계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가 파면입니다. 강등이 오히려 그 밑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강등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파면인데 저는 다 파면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단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예. 좀 거기에 정삭 참작이 필요하다 해서 하다고 보이고요. 징계에서는.
그래서 저희 국방위원들 중에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이 소견서를 미리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냈어요. 네. 각종군 사령관은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주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됐을 때 병력을 철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구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는 이미 열렸고요. 예. 그 결과가 발표되리가 위원회가 열림 최종적으로 국방장관이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아마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다 파면으로 징계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께서 아주 문면 장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징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네.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군을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속도로 착착착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늦었죠, 사실. 예. 그래서 그 장관 되자마자 조사단을 편성해서 대대적인 조사하고 좀 더 속도감을 냈었어야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사실 처음 가다 보면 군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요. 속도감 내기 어려운데 이제는 업무 파악이 완전히 돼서 속도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과 계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잠깐 만나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징계 어떻게 됐냐니까 뭐 조만간 발표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나마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조사단 가가지고 16명 즉각적으로 딱 직무정지 시킨 거. 네. 이거 박정훈 대령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박정훈 대령은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군사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군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감하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는 국방위에서도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장군으로 진급을 시키고 예. 조사본부장을 시켜야 한다. 예. 그래서 군의 그 내란 척결을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마지막 계급이 원래 대령입니다. 예. 해병대에서는 군사경찰의 최종 계급은 대령이에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을 이어서 박정훈 대령은 장군으로 진급하고 진급 자리가 해병대는 없어요. 장군 자리가. 그러니까 국방부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조사본부인데 거기에 수장으로 이어서 그 이번에 내란 척결 또 최병 이런 관련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일신우일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국방위에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방부에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면은 안규백 장관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 국방부 국회의원이 국방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아닌데 본인이 하려면 예외로 하는 경우는 또 저항이 많잖아요. 군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래서 제가 안규백 장관이 잘하도록 여론이라든가 국방에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특별한 희생에는 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여기 그 예쁜 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꽃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보내주신 겁니다. 김봉순 여사님, 그러시네요. 박정훈 대령 어머니께서 그저께 제 방송 40년 축하로 보내주신 겁니다. 네. 안재엽님께서요. 앵커님 내란범 사면 금지 관련해서 관련 법률 진행 상황도 좀 질문해 주세요. 대통령의 일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혹시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이번을 사실은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안에 열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위헌 소지가 있고 해서 좀 뺐어요. 그 대신 사면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외 조항을 이어서 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인원은 사면에서 예외다 뭐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면과 관련된 법 속에 여면은 훨씬 더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네. 사면은 지금 아직 유죄가 되지도 않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같이 이어서 오히려 이것이 지체되고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갈지. 예. 사면은 앞으로 2, 3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관여된 인원은 진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예.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해 주신 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안재엽님 네. 이해되셨지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28일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일단 어제부터 브리핑은 시작이 됐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님은 진작부터 국방부로 대통령실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그렇죠. 된다고 계속 네.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좀 다른 분보다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죠.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있을 때 제가 신원식한테 얘기를 했어. 나 이거는 눈 감을 때까지 내 용서 못하는 게 있다. 윤석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를 옮기고 국가 그 컨트롤 타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법적으로 들어간 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라고 그때 그 신원식 장관한테도 몇 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방부로 건물을 뺏어서 들어서 할 때도 제가 제일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을 일요일 날인가 휴일 딱 하는데 제가 집에서 보고 바로 국회로 택시 타고 그때도 와서 2시간 만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 이건 얼마나 부당하고 엉터리였는지. 그때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 거짓말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합참 건물은 많이 비어 있다는 둥 뭐 하면서 이전하는데 문제 없다 하고 496억 정도만 된다 그래. 택도 없다. 1조 이상 된다고 그때 요몽요몽 2시간 이후에 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때 또 보수 국민의힘 저쪽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죠. 무슨 1조냐, 496억인데 1조 20배 뻥튀기 한다고 음모하고 공작한다고. 근데 사실은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공중도 뚫히고 도청도 위험하고 다 했는데 다 일어난 겁니다. 도청도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청와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건 너무 잘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네. 전시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럼요. 그것이 사실은 이번 12.3 비상계엄에 를 잉태시켰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 기지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기지 안에 들어가고 밤에도 같이 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같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모든 군대가 자기 말 한마디면 충성을 다 할 것 같고 군인들 얼마나 경례 소리가 큽니까? 대통령 차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완전 그리고 그다음 간저로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를 국방부가 지키거든요. 병사들이 울타리를 다 한남동 간저도 울타리가 군에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 한마디만 뭐 하고 뭐 군과 밀착이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이 옮기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밀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착각을 덜 했겠죠.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진작 하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 용사를 옮길 때 내란을 일으키려고 옮긴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분명히 무속이 좀 관련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군과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이자가 더 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더 밀착이 많이 되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아이고 참. 2차 특검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2차 특검은 법안을 어저께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3대 특검 대응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
위주로 해서 공동 발의하고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어저께 의안까지 제출을 했고요. 예.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를 하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올 연말은 어려울 것 같고 물리적으로 본회의 열리는 시간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거니까 최대한 빨리 내년 초에는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더 땡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본회의가 아마 30일쯤 한 번밖에 더 안 열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사위도 열어야 되고 하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28일이거든요. 종료된 이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빠르게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선거 이제 내년 시작되면 막 달아오를 텐데 네.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출마 선언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서 지금 거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보다도 내년 봄쯤 내년 초쯤 돼서 내년 초에? 네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도 틈틈이 경기도 공부하면서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남시를 위주로 다니면서 그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분야라서 여기에 1인시 지금 이번 주가 6주차인데 계속 이어가면서 제일 선봉에서 싸우면서 또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도 같이 선봉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병주 의원님 뵐 때마다 이 산타크로스 복장하면 제일로 잘 어울리는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더 어울리죠. 그런데 그 군에 계실 때 예를 들어 사단장 하실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산타 복장하고 선물 주고 막 해보셨죠. 네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울린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늘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우리 장병들한테 그 선물도 주고 또 퀴즈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맞추면은 휴가도 보내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나 성당 제가 가면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올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여쭤보려고. 지금 내란 척결이죠. 저도 내란 척결. 내란 척결이 아직 안 되고 할아버지 머리 아프시겠는데. 그러니까요. 내란 척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줬으면 좋겠네요. 공천장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올해 안에는 한 번 더 뵐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당장 줄 수 있는 선물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주블리 TV.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돈 안 드는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백운기 TV도 구독, 좋아요 같이 해주시고요. 주블리 김병주 TV 51만 8천 명. 네네. 야. 근데 지금 정체가 돼 있습니다. 51만에서. 요즘에 다 정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일단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나마 정어리 TV는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증가세는 좀 춤한 상태긴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연해서 52만 가게 좀 도와주세요. 1000명만 더 있으면 여러분 해주시면 보고 계시죠? 지금 혹시 백운계 정치 1번지 보시는데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바로 주블리 김병주 TV에 가서 구독도 눌러주세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 힘을 우리가 좀 실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표결도 있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자와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블리의 손자병법.